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경복궁역 역사 그리고 한계령 휴게소 또 박경리 기념관,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 가보셨거나 지나가 보신 아주 유명한 이 공간들이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분의 건축가가 모두 설계한 곳이라는 점이죠. 지난 50년 한국 현대 건축을 이끌어 오신 건축가 류춘수 선생을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건축가로 활동 시작한 게 70 몇 년이죠? 저는 1970년에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뭐 그때부터 건축가라고 하기는 좀 이르지만 횟수로 53년째로군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계속 설계하시죠? 아, 물론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춘천에 뭘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 춘천에 그 어떻게 아세요? 춘천에 가면은 스포츠 말하자면 컴플렉스 사이트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축구장, 야구장, 뭐 심지어 테니스 경기장, 또 아이스링크 그런 걸 이제 수많은 스포츠 시설 한꺼번에 몰아놨어요.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스포츠 말하자면 센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스포츠로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더 큰 목적은 어떤 무슨 재난, 뭐 지진이 났다거나 홍수가 났을 경우에 수많은 산불이 난다든지 대피소? 재난 피해자들 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까지 할 수 있는 오. 피난 그 대피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축구장 크기는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관객이 들어가봐야 한 350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은 한 10개의 실내 배드민턴이 들어가는데 물론 배드민턴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재난 당시에는 거기가 뭐 소방관이라든지 어떤 이 구제 의료진이라든지 그 본부 기능을 하고 이 축구장의 큰 도움은 거기는 주민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겸하는 스포츠 시설입니다. 그야말로 다목적 시설이네요. 맞습니다. 이 춘천시하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재난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하고 네, 또 네. 청소년 스포츠 말하자면 연습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 지어놓으면 기능 쓰는 거는 다양하게 쓰죠. 냉난방이 다 되고요. 예, 예. 큰 대형 일반 경기장에도 냉난방 다 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재난에 대한 대비하다 보니까 이재민들이 거기서 숙식까지 그렇죠. 하려면 당연히 그럼요. 냉난방이 돼야죠. 그렇죠.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 탈의실이라든지 이거는 그때 가서는 이재민들이 거기서 뭐 숙식도 하고 예.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을 다 겸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 실내 시설이겠죠. 물론 시설입니다. 돔으로 에어돔이라는 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어돔? 에어돔이 뭡니까? 천으로 된 돔입니다. 천으로 된 돔. 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싱글로 그냥 천만 있으면 실내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돔을 만드는 것도 에어돔이고 요즘은 그걸 튜브식으로 예, 예. 튜브식으로 온 전체를 이중 레이어를 해서 그 안에 어떤 바람을 넣어가지고 건물이 공중에 뜨게 하는 거지 이렇게. 건물이 공중에 뜬다. 그렇죠. 이 지붕 형태가 예, 벽까지 벽에 딱 고정이 되면은 그런 에어돔입니다. 네. 그 축구장은 한 25m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드민턴 한 10m 높이. 뭐 그렇게 해서 외국의 어떤 기술하고 우리나라 시공 기술을 합쳐서 곧 지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설계는 다 마치신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선생님 한 문제 제가 처음에 소개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그래도 대표작이죠, 그죠? 대표작이라기보다 가장 큰 프로젝트일 수 그랬었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는 뭐 다른 걸 했다기면 잘 뭐 임팩트가 좀 적을 수 있는데 예. 월드컵 경기장을 하면은 원체 관심사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로 봐서는 다양하게도 네, 네. 그걸 설계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설계 공모할 때 네. 뭐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맞붙으셨다면서요? 네. 언론 기사들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윗이죠. 아, 그러니까요. 굴지의 대기업하고 붙었어요? 그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 1998년도 IMF가 시작되는 그해 예,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돼 가지고 그해 첫 이제 해가 시작될 때 예. IMF가 시작될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그때가 98년이면은 2002년에 해야 되니까 월드컵 치러야 되니까. 치러야 되니까 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짓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안 짓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 돈이 없어서 안 짓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잠실 주경기장. 그걸 개조했었습니다. 우리 김수근 선생님께서 설계한 대표적인 건물이죠. 물론 우리 공간에 물론 제가 있을 때 설계했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는 어떤 불량하게도 참여를 못했더랬어요. 잠실 주경기장은. 돌아가신 김수근 선생 작품이군요. 작품 물론 다 선생님 작품인데 예, 그때 예. 이제 담당자로서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으로 개조하는 방향이 서울시 국가 방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잠실 경기장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이라는 거는 이 국가에서 개최하지만은 모든 컨트롤은 피카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계 축구협회에서 하죠. 축구협회에서요. 예, 거기에 예. 따른 기준이 맞지 않으면은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잠실 거는 기준에 안 되죠. 안 맞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한 6만 명 이상 들어가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모든 관객석의 60% 이상은 이 지붕 아래 있어야 돼요. 아, 60% 이상이. 예. 우선은 거기에 지붕이 그만큼 넓지를 않잖아요. 잠실은 지붕이 좁다. 지붕이 더. 그러니까 제일 큰 관심은 어떻게 거기다가 지붕을 만들 것이냐. 할 때 60%를 덮을 것이냐. 예, 예. 그게 관심사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 건물을 헐 수도 없고 그걸 두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잠실 거를 개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처음에 그 여러 사람도 안을 또 냈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걸 또 당선을 했어요. 잠실 개조 프로젝트의 당선. 그렇죠. 그런데요. 근데 IMF 때는 일이 없잖아요. 그 당선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로서는 행운이었어요. 기회였죠. 그렇죠. 그걸 이제 미국의 데이비드 가이거라고 유명한 말한 텐트 구조의 대가입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88년 올림픽 때 체조 경기장을 그분들하고 같이 설계를 했었어요. 잠실의 체조 경기장. 아, 그렇지. 예. 올림픽 공원에 예, 있는 예, 예. 그 84년도죠. 그분들하고 같이 일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대표되는 분은 89년대 올림픽 때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회사 보고 내가 잠실 주경기장을 도면을 보내면서 이걸 내가 FIFA 규정에 맞도록 지붕을 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 낼 테니까 너 구조 계산을 확인을 해달라.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딱 그래서 당선이 돼서 당선이 됐죠. 그걸 하기로 했는데 강덕기 그 당시 시장인가? 근데 아마 세계 큰 TV에도 다 중계방송에 가면서 제가 당선자로 확정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상암동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그게 이제 바뀌죠. 바뀌는 게 아마 당시 축구협회 우리나라 회장 정몽준 예. FIFA 부회장이 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 막강하신 분이 대통령과 그 당시 김종필 총리한테 그분들 설득을 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새로 짓자. 아시아 최초로 하는 월드컵을 예, 더군다나 예. 21세기에 우리나라 체면이 있지. 새로 짓자. 새로 짓자. 어. 근데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3분의 1을 대고 네. 서울시가 3분의 1을 대고 예. 정부가 3분의 1을 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정필 총리가 좋다. 알겠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 만드는데 어디다가 하느냐. 다시 공모를 또 한 거예요.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죠.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신축이니까. 신축이니까. 예. 그걸 근데 공부를 그때 하는데 맞상대들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참으로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걸 설계 회사끼리의 상대가 아니고 방식이 턴키 방식이었습니다. 설계 및 시공까지. 그렇지.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건설 회사가 주도를 해서 그렇죠.
거기서 설계자를 자기네들이 알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거가 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팀 되는 사람들이 설계안을 내는 거예요. 그럼 국내 대재벌 건설 회사들이 다 참여했겠군요. 다 참여하죠. 다 참여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 대형 건설사하고는 같이 한번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안 했죠. 아니죠. 다윗이 됐겠죠? 거기를 찾아갔죠. 를 찾아가니까 저를 이제 노했어요. 뭐 통계 경험도 없는 회사고 뭐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로비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현대건설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한국의 어떤 건설 회사도 너 마음 독자적으로 해가지고는 참여해봐야 안 될 거니까 예, 우리 팀으로 다 컨소시엄을 짤 때는 일로 와라. 다 들어와라. 그러가서 거기 간 회사가 현대, 삼성, 대우, 대림, LG 한국의 최대 기업 5개가 다 조인트 배치를 해버렸어요.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 저는 이제 물 건너가서 예, 그때 하버드 대학의 건축가의 르메이지에르 교수라고 옛날에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때 많이 도와줬던 분이 중국 프로젝트인가 이런 걸 할 때 도와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버드에 가서 한 석 달 공부나마 날 좀 도와주셔. 그때는 예. 자기가 그 방도 다 얻어주고 이제 글로 떠나려고 비행기표도 다 준비해놔놓고 하는데 근데 당선. 아니 어느 건설 회사가 작은 건설 회사가 이거 같이 하자. 아직 등록할 시간이 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예, 만나서 나는 이 회사 건설 회사라는 능력 전혀 불신한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당신들이 무슨 건설을 해본 적 있느냐? 근데 그 명답이 나왔어요. 우리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던 얘기죠. 그러다 그 회사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룹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법적으로는 건설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 자격이 있다 이거죠. 저하고 같이 하자. 근데 덜컥 당선이 됐군요. 결과 남이 보기엔 덜컥인데 저로서는 죽게 살 걸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거기 방패연 그 모양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방패연도 처음 구상이 아니셨다면서요? 그 전기를 엔지니어라고 할 때 예. 그럼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알을 만들 때는 경기장은 둥글게 이렇게. 원형으로. 이게 원형이라는 게 제 고정관념인데 경기장은 원형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공원 제가 5개 설계를 했어요. 자전거, 역도, 펜싱, 체조, 수영장 5개 기본 설계할 때 다 동글동글하게 설계했었고. 그러네요. 잠실에 있는 그것들. 네. 뭐 부산의 사직 야구장 그 옛날에 1979년도에 설계할 때도 동그랗게 했고 또 원주에 있는 실내 체육관도 동그랗게 했고 그런데요. 저 말레이시아 체육관 할 때도 동그랗게 했고 이처럼 스포츠 건축은 다 동글동글하다는 게 고정관념이었어. 예. 그렇게 월드컵도 또 동그랗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예. 그럼 그 기간이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 6월 한 달 동안에 이 둥근 걸로 안을 다 끝을 냈어요. 예. 안을. 예. 픽스 이제 예, 이걸로 예. 되든 안 되든 이걸 한다. 근데 6월 달에 그때 98년 6월 말이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컵을 한창 TV로 중계방송 볼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98년 예, 프랑스 예. 월드컵. 우리 월드컵 하기 직전 월드컵이죠. 그 98년도. 그렇죠. 예. 그거 구경 가셨구나. 그걸 이제 설계안을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보고 나는 프랑스로 가서 월드컵 보고 와야 되겠다. 월드컵 경기장도 보고. 경기장도 보고 사실은 그 핑계고 그냥 이 구경도 갈 겸 간다. 그런데. 그랬더니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림은 지금 서울 월드 경기장 안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비행기 안에서 이 모닝 잡지 알죠? 아예 항공 기내지. 기내지. 예. 그 모닝 잡지를 탁 펼칠 때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펼치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제 해는 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랬나 아니. 혹시 여기에 무슨 마지막 나한테 계시처럼 힌트를 드는 게 이 잡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잡지를 딱 펼쳤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럼요. 그런데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모닝 첫 장에 그냥
2부의 페이지예요. 딱 제쳤는데 딱 넘기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코리안 카이트 해서 영어 아티클로 한국 연 연. 그리고 이 방패연 그림이 이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방패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쇼킹했는지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딱 보자마자 보자마자 제가 생각해 첫 번에 이 직사각형의 형태가 축구장 코트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멤브레인 건축 아세요? 제가 올림픽 공원을 설계할 때 전부 경기장 5개를 처음에 전부 다 멤브레인 천입니다. 천으로 씌우는 경기장을 올림픽 공원 할 때 다 해드렸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펜싱과 체조만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멤브레인 건축을 도입을 해서 체조 경기장을 씌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건축에 제가 매료대가 있었어요. 천으로 덮는 건축. 그런데 연을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천으로 덮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컨셉이. 바로 이것 딱 하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이 이 지붕 그래서 모양이 방패연의 천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가져가던 스케치북에다가 이 방패연을 그리고 옆에 모서리만 이렇게 치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노트로 몰아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컨셉 파이널 이렇게 딱 마지막이다. 썼어요. 그럼 한 달 동안 했는 거 다 못 쓰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예. 파리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때는 정말 큰일 났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파리에 가서 예. 나주를 경기장 구경하면서 이 컨셉으로 알겠습니다. 다 그렸는 것이 지금 월드컵 경기장 그림입니다. 이 당선되신 과정도 극적이고 원형이었던 게 비행기에서 갑자기 방패연으로 바뀐 것도 극적이네요. 예. 근데 그 경기장 안에 아까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직접 그리신 방패연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다는 게 전시돼 있습니다. 그게 현재. 월드컵 경기장 건립 역사관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이런 건립 역사관이 있는 게 거의 몇 군데 없잖아요. 저는 뭐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건축 한 사람을 위한 전시 공간이니까. 그죠? 예. 보통 그런 그 초대형 경기장 같은 거 지어놓고 초대형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지내고 나면 만성 적자로 시달린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지난 10년 누적 흑자가 800억. 이거는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설계하실 때부터 돈 버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하신 겁니까? 당연하죠. 그게 한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경기장을 하는 사람들 할 때도 그때 그랬습니다. 월드컵은 한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게 기껏해야 한두 번밖에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30일 동안 한다고 하지만은 나머지 300일, 30년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건 다들 잊어버려요. 안 해. 월드컵 그 자체만 자꾸 신경을 써요. 제가 그 옛날에 올림픽 할 때도 같은 생각을 또 중국 사람들 아시안 게임 나중에 할 때. 예. 1990년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중국 가서 그때 국경에 있기 전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난 다음을 대비해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영어 표현을 안 좋아하지만 포스트 게임 유즈 게임이 끝난 경기 다음에 이후의 활용. 예.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 평소에 이 스포츠 건축 설계에 말하자면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이 설계를 할 때 이 월드컵 할 때는 무슨 콜라 창고라든지 이런 공간이 또 많이 필요해요. 프레스 센터라든지 이런 큰 것들이. 근데 시합하고 난 다 필요 없잖아요. 필요 그게. 없죠. 그 모든 것을 전부 나중에 상업시설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안에 저 월드컵 경기장 저 북쪽에 가면 영화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맞아요. 10개 있습니다. 거기 멀티플렉스 복합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10개. 예. 저는 그 반대쪽에 남쪽으로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그 25m 정규 길이는 아니죠. 50m니까. 25m 길이가 7개 돼 있어서 아주 큰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도 있죠. 쇼핑몰도 수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서 표현할 때 월드컵 경기장을 건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가 딱 한마디로 이래갔습니다. 축구도 할 수 있는 도시 시설. 알겠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구상할 때부터. 축구도 할 수 있는. 네. 축구를 위한 공간이 전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올림픽 최저 경기장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이 국제 건축상 상도 타셨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쭉 언급하시면서 스스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독 우리 선생님은 이 스포츠 경기장 설계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1979년에 제가 이제 공간에 있을 당시에 예. 중요한 프로젝트를 3개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한겨레 휴게소. 제가 우리 나이로 33살, 만 34살 일 때입니다. 한계령 휴게소. 만으로 32살 이럴 때입니다. 그 산세와 어우러진 그 장관 좋죠. 그다음에 원주 치약체육관, 음, 그다음에 부산 사직야구장을 동시에 한내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할 때인데 원주 치약체육관을 할 때 제가 하늘에서 햇빛이 들어오겠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체육관.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래 체육관은 캄캄해요. 장충 체육관처럼. 그 캄캄하니까 학생들이 쓰고 싶어도 전기불 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쓸 수가 없어. 그것도 시골에서는 더더구나. 그 맨날 시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불을 안 켜고도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임대해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사직 야구장을 이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부산에서 유명한 야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건축을 그때 그 설계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공원 설계를 할 때 그걸 공간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전부 저한테 다 맡겼죠. 그러니까 뭐 우연히 시작된 네. 원주 치약체육관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말레이시아 공간에 있을 때 마지막인데 말레이시아 그 실내 체육관 그걸 설계를 하게 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 공간 쭉 만든다 하면은 말레이시아 또 주경기장 설계 그것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스포츠 건축을 많이 하게 됐어요. 70년도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딴 건축회사에 있으시면서 무작정 김수근 선생 찾아가서 나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랬다면서요. 아, 뭐 비슷하면서도 틀리게 다른 데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그 트레이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하는 도중에 우리 공간에 홍순인 선배로 고향 선배가 그 법적으로 대표로 있었어요. 아주 설계 잘하는 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선배가 있었어요. 홍순인. 지금도 많은 건축가들이 기억을 합니다. 예. 그분이 저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공간을 찾아갔었는데 지금 공간 건물 기억나십니까? 아유 너무 아름답죠.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내가 이걸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왜 이 건물을 내가 안 보고 설계를 했는가? 저는 그 종합건축 전통있는 회사에 완전 큰 건물, 서울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뭐 청와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를 했지. 그렇게 벽돌집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를 안 해봤어요. 충격을 받으셨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뭐랄까 석양에 빛나는 작은 유리창 거기에 담쟁이가 탁 듣고 있는 모습 말이지. 이걸 보고 제가 그날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한국에서 건축을 하겠는가. 그게. 그래서 쓰자마자 바로 김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내가 종합건축에서 왔습니다. 종합, 이승훈 내 친구인데 초등학교 미동국민학교부터 친구인데 서울대 건축과도 같이 다녔고 1년. 근데 친구 회사에 있는 애를 내가 뽑아올 수는 없지. 알겠습니다. 와서 바로 그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찾아갔어요. 다음 날. 사표 냈습니다. 사표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일부터 근무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옮길 때 열 때 쉬지 않으면은 평생 야근하는데 나는 일주일 후 오겠습니다. 배짱이 두둑하셨네. 이런 바라 하더니 그래 일주일 후에 와.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1900. 아마 그러니까 김수근 선생이 그 친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였겠죠. 알겠죠. 그렇게 인연이 시작돼서 몇 년 같이 계셨죠? 12년요. 12년. 그 12년 김수근 선생한테 뭘 배우셨나요? 선생님은 저하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많이.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제 손으로 디테일하게 다 안 그리면 마음이 안 놓이는 분이고 선생님은 전혀 달라.
나 같은 놈을 시켜서 다 그리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힘이 덜 들지. 그렇겠죠. 나는 코피가 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밑에는 많은 건축 제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것만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애들을 사람들이 기르고 또 그걸 고치고 체크하고 저는 말한 스케일이 저는 작은 건축가고 우리 선생님은 스케일 건축가다.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네. 85년에 공릉이라는데 여기서 그걸 멀지 않죠. 공릉. 공순영릉 있는데 예, 예. 파주근처. 그걸 우리 공단사고를 옮겼더래서 일부. 그때 선생님이 암이 걸려갖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공릉에 오셨는데 선생님이 지금 현재 부치가 이렇고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급도 못 주고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북 갖고 와. 갑자기 건축 이퀄 리치네스. 건축은 부다. 그 그렇죠. 그렇죠. 너 이놈아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리치네스. 부를 갖고 있는 놈인데 그렇죠. 뭐 나한테 이런 돈 얘기 따위를 하느냐 그 얘기야. 예. 한 방 먹었죠.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미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리치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이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선생님 역시 다르지. 원래는 미술을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어린 시절에? 그림을 좀 그렸어요. 어. 잘 그렸죠. 예. 근데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어디 배운다는 게 아니고 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전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천부적 재능이군요.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렸어요. 예. 그랬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 하늘도 그리고 뭐 포도송이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토란잎에 떨어지는 물방울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그렸어요. 작은 정물들도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뭐 풍경도 그리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우리 여동생 얼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든지 그렸어요. 주변에 누가 그렇게 미술하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붓글씨를 예. 초등학교 들기 전에 한자로 쓰는 붓글씨를 가르쳤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글씨. 그럼 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럼 미대를 가서 화가가 되셔야지.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저는 사범학교 안동 사범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병술중학교 다닐 때 사범학교 없어졌어. 예? 그러다가 이제 1학년을 고등학교로 사범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대구고등학교로 편입이 돼서 갔어요. 예. 그거 갔더니 미술 선생님이 야, 촌놈 이거 그림 잘 그린다. 경상북도 학생 사생 대회인데 그거 한번 나가봐라. 예. 뭐 제가 안동서 온 촌놈이 지금 본래 집은 봉한데 촌놈이 뭐 그런 대구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야, 그래도 네 솜씨 좋아 나가봐. 근데 그것도 제가 1등을 했어요. 말이 뭐 1등이라는 말이 대상을 받았어요. 장원. 장원을 받았어. 그때 대구에서 그림 그린 애들끼리 남녀 학생들이 모임에서 나를 불러요. 그렇겠죠. 너 어떻게 이름도 듣도 못한 놈이 촌에서 온 놈이 너 어떻게 너가 1등을 예. 했냐? 우리와 같이 그림 공부하자. 그때 제가 그 멍청이 나는 그림 안 그려. 나는 건축가 가려고 그래. 그랬어요. 적성 검사 결과 건축과가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보통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저처럼 뭐 기하나 수학이나 뭐 물리나 뭐 이런 과목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못하죠, 많아. 또. 나는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건축가를 갔죠. 예. 아니 제가 그림 솜씨를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지금도 저랑 설명하시면서 조그만 스케치북에 이렇게 자꾸 그리시는데 습관적으로.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건축 설계를 시작할 때 밑그림이 되는 드로잉, 그 드로잉 작업으로 책도 내시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드로잉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그 드로잉을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또 나중에 책도 내시고. 그걸로 책도 내고 또 그걸 가지고 프랑스 그 한국문화원에서 또 전시회를 하고 뭐 프랑스 예술계 사람들이 뭐 아주 뭐 극차이를 할까 좋은 평도 받고. 예.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좋아했죠. 모든 건축가들은 설계 작업의 시작을 드로잉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일단 봐야 되겠는데 요즘 봐서는 이제 컴퓨터 시대의 방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컴퓨터. 컴퓨터를 맡기고 뭐 저는 아직도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지 않은 처음부터 배우질 않았으니까 일단 드로잉으로 그려서 예. 계획을 해서 직원들 보고 컴퓨터로 도면을 만들어라.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 도면을 체크를 하죠. 그렇죠. 디자인은 어떤 말은 참 두 가지 이거 좀 애매한데 어떤 사람은 디테일은 필요 없다. 컨셉이 있으면은 예, 디테일은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하면 된다. 예. 근데 또 어떤 말에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것도 있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디테일한 편이었습니다. 컨셉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을 좋아하는. 네. 근데 요즘 뭐 컴퓨터로 그리는 거는 너무 스탠다드화된 도면이 많아가지고 그걸로도 거의 다 커버가 되죠. 그러면 유춘수에게 드로잉이란 큰 방향과 개념뿐 아니라 디테일.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 그럼요. 직접 손으로 그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질문과 상관없이 제가 하는 얘기라면 예. 보통 건축가들이 건물 형태를 많이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형태 외관부터. 그렇죠. 저는 그걸 그리지 않아요. 그럼요. 평면. 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내부. 방의 배치. 내부 방 배치. 또 동선. 겉으로서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단면도. 깍치기 단면도. 뭐 계단 어떻게 놔야 되고 천장고는 얼마나 해야 되고. 이걸 그리면은 그걸 묶으면은 결국 외관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면 그 전체 윤곽과 겉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려나가시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먼저 그린다 이거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물론이죠. 그렇게 그리셨어요? 제가 프랑스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거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셨고. 호텔 방에서 계속 평면도를 그리고 구조 단면도를 그리고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람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엔지니어링한 거죠. 예. 그걸 먼저 그리고 형태는 맨 나중에 나온다.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 스케치들을 지금도 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예. 저는 저 스타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방패원 보고 생각이 확 잡혔다고 그래서 방패원부터 그리실 줄 알았어. 저 지붕 천장부터. 아니야. 그다음에 그 방향이 밑에서부터 쌓아나가는군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떻게 이 타원을 그리고 어떻게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관객석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움직임 건축 설계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사람 주로 사람과 물건의 움직임을 정해주는 것이 건축 디자인입니다. 건축물 내부에 사람과 물건의 움직임. 그것을 치밀하게 미리 계산해 주. 움직임을 미리 정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건축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결국 외관이 되더라. 그렇죠. 아니 어떤 건축가들은 그러잖아요. 그 주변의 산세라든지 주변 건물과의 조화라든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안을 생각한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 앞뒤에는 순서는 따로 없고요. 이 평면을 그릴 때 이미 그게 다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평면을 그려 예를 나갈 들어 때. 그릴 때 창문을 내려면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창에 무엇이 바라보이는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창에 그게 바다가 보이느냐, 산이 보이느냐, 이웃집 아파트가 보이느냐, 그 현장을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창에 보이는 것이 바다냐, 산이냐, 이웃집 아파트냐, 숲이냐 이걸 알아야 창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평면에서 먼저 정해야죠. 그러려면 그것 따라 외관이 저절로 나오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평면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밖에 보이는 산세가 딱 떠오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야, 정말 사고방식 방식 자체가 입체적이시군요. 입체적이지 않으면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동안 지으신 공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지었다기보다 설계한. 그러니까 건축가 류춘수의 대표작 3선을 꼽은다면 아마 첫 번째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일 것이고 좋습니다. 야, 두 번째는 뭘 꼽으시겠어요? 참 그건 좀 애매한데. 뭐 한계령 휴게소 좋아요. 한계령 휴게소.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공간에 있을 때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작업실, 봉화.
고향에 작업실을 지으신 거. 예. 예. 한 20서너 평 되는 아주 농가주택. 23, 4평짜리 농가주택. 예. 그 집을 제가 좋아하죠. 그럼 먼저 한계령 휴게소를 나의 베스트 두 번째로 꼽으신 이유는 뭡니까? 상계령 휴게소는요. 이 45도 경사지에 여기다가 이런 데다 여기다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집을. 보통 건축가가 이 안에 집을 짓는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하겠어요?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 여기다가 뭐 집을 이렇게 짓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걸 또 이렇게 땅을 메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축대를 쌓거나 산을 깎거나. 뭐 이런 식 그렇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저는 이걸 하나도 안 깎고 안 해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냥 45도 경사에다가 그 경사를 그냥 거기에다 비슷하게 그냥 두고 약간 막 그죠? 여기다 집을 놓고 그죠? 집을 이렇게 놓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 집 모양을 여기에 맞추어서 바닥을 맞추어서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우고 예. 여기 기둥이 길면 기둥을 길게 하고 예. 짧으면 짧게 하고 예. 이걸 산을 억지로 이렇게 맞추지 않아요. 이거는 이 하회 마을에 가면은 예. 병산 서원에 가면은 그 집도 평지에 있는 것 같지만은 밑에 바닥에 보면 기둥 길이가 다 다릅니다. 달라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예. 45도 경사를 그대로 살리고 그 그렇죠. 위에 집을 예. 그대로 얹혔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 경관과 조화롭게 보이는 그런 건물이 된 거로군요. 근데 이제 얼핏 조화롭게만 보이는 거 하면은 그 안에는 나무로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철골로 돼 있습니다. 쇠가. 근데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나무처럼 나무를 씌웠으니까 같이. 모양으로만 씌운 게 아니라 둘이 합성 구조를 한 거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보통 콘크리트 집으로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습관된 사람은 그런 집을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뭐랄까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철골에 나무를 더 씌운. 더 쉬운. 그런 그렇다고 형태고. 철골은 철골대로 기능을 다 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구조적 기능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제가 젊은 날이지만은 그렇게 꽤 치밀을 한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 지금 그 고향에 지으신 20서너 평짜리 그건 뭐가 그렇게 또 자랑스러우십니까? 그 언제 한번 보시면 예, 아실 텐데. 앞에 맑은 계곡이 흘러요. 예. 그냥 보통 계곡이 아니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셔도 되는 맑은 그 정도로? 고기도 많고 경치가 우선 좋으니까 앞산도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저는 남향을 보지만 앞산은 북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4월 달까지도 눈이 이렇게 쌓여있기도 그렇겠네요. 하고 경치가 우선 좋고 바람 소리 좋고 우리 집은 작지만은 작은 집인데도 딱 남들 없는 게 하나 있는 현관이 없네요. 현관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 질문 참 이상한 질문이네. 아무리 뭐 집이 많아도 이게 사찰, 궁궐, 무슨 서원, 초가집, 뭐 모든 주택에 모든 건물에 우리나라는 현관이 없죠? 맞아요. 현관 없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현관이 없어요, 본래가. 예. 그 집도 현관이 없는 건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 예. 그게 잘못된 것이야. 현관이 없어야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고 싶은 방을 외부에서 들어가면 돼요. 네. 그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 경복궁 지하철역 그 정말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한 층을 별도로 더 설계하셔가지고 복합 문화 공간이 되고 항상 미술품이 전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또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이거 보십시오. 보통 우리나라 지하철 제가 지하철 설계 원조입니다. 2호선 1단계 구간 그 화양, 구의, 강변, 성내, 잠실, 신천, 대운동장 이거 전부 제가 설계를 했어요. 1단계 구간. 설계사무소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지하철 설계했는 유일한 첫 번째입니다. 건축가가 지붕을 마음대로 그리라. 내가 마음대로 그릴 때는 그걸 받아달라.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해서 제가 그냥 기둥을 중간에 없애고 아치를 딱 해버리고 워싱턴에 있는 지하철에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천정은 다 천정 따라오고 아치해보라고.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콘코스라고 그래요. 콘코스 기차 손님들인데 밑에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하고 사이를 제가 구멍을 또 뚫었어요. 네. 밑에 내려다 보이게. 맞아요. 그거 이제 세상에 없는 걸 하자니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겠어요. 근데 그 세상에 없는 그게 다 떠오르십니까? 생각. 금방 떠오르는 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설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설득. 아이디가 떠오르도 공무원이나 건축적으로 노하면 안 되잖아요. 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돈 들어가고 뭐 공간 낭비인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뭐, 또 소음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뭐 온갖 말이 하지. 그걸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전시 공간에 해놓으면 얼마나 유용할 것이라는 걸 좀 설득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그 그렇죠. 돌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설계는 어떤 의미에서 설득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창조와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맞죠. 좋은 예, 말씀이에요. 예, 예. 예. 벌써 50년 넘게 건축 일을 하고 설계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유춘수에게 건축이란 한마디로 뭐다? 업이다. 업이다. 그러네요. 업입니다. 평생의 업이시네요. 업이라는 거는 이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이면서 업이면서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하늘이 준 운명, 네, 네. 그것도 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건축 설계는 저한테 제 업입니다. 네,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죽기 직전까지 앉아서 연필 깎고 뭐 예. 설계하다가 예, 피곤해서 푹 쓰러져서 예, 그 다음날 사람들 보고 유추도 죽었다. 예. 그럼 얼마나 좋겠냐. 뭐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멋지고 좋은 작품, 역사에 남는 작품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 그 농담이 아니고 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축 설계란 그 내부의 사람과 물건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주변 산세와의 조화까지 고려한다. 이런 입체적 사고를 하시는 유춘수 건축가, 좀 타고난 건축가가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